안녕하세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와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외버스를 운전하다 보니 직업 특성상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게다가 벌이도 좋지 않아서 가장으로서 괜히 미안해질 때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전 버스 운전대 잡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바로 장모님과 함께했던 추억 때문인데요. 아마 제 사연 듣다 보시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여러 일을 겪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된 제 사연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게 됐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어머니가 백혈병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30 초반에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후회가 남아 있었어요. 아내도 저와 결혼하기 5년 전에 장인어른을 떠나보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각자의 부모님도 친부모와 다름없이 여기면서 살았어요. 아내는 혼자 사는 저희 아버지가 혹시나 끼니를 제대로 안 챙겨 드실까봐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셔서 그런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버지께 확인 전화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김치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다른 반찬은 없어도 김치는 꼭 냉장고에 넉넉하게 있어야 밥을 드시죠. 저번에 네가 주고 간 김치 아직 남아 있어. 지난번에도 아버님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더니 제가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아 있었잖아요. 꼭 다 드시기 전에 미리 말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알겠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단속하는데 미리 말아마. 아버지는 아내의 전화에 늘 고마워했어요. 혼자 사는 게 적적하다가도 아내의 안부 전화를 받으면 괜히 든든해진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아내한테 고마움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세심하게 저희 아버지를 챙겨줬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심지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장모님과 사위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리고 장모님께서는 부족했던 사위인데도 늘 최고라고 말해주시던 분이셨죠. 장모님은 세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 아내는 막내딸이었어요. 아내는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과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 어릴 때 엄마 속 진짜 많이 썩혔는데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더라.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가 하는 소리가 다 잔소리 같았을까? 자식들도 자기 자식 낳아서 부모가 되어봐야 그 입장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나 봐. 나도 아들 딸 키워보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더라고. 있을 때 더 효도할 걸 후회도 많이 되네. 아버님께 그만큼 더 잘해드리면 어머님도 하늘에서 우리 아들 잘한다 하실 거야. 난 엄마가 나 키울 때 아들 키우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맨날 사고만 쳤어. 맨날 놀다가 무릎이며 팔이며 다 까져서 오고 숙제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었나 몰라.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빈자리 안 느껴지게 더 잘해드려야지. 아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철없던 자신 때문에 장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말도 했었어요. 딸 셋 중에서도 막내딸이었던 아내는 귀여움을 받고 자라다 보니 더 철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었죠. 그래도 장모님은 속 썩힌 막내딸도 사랑으로 품고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소중하게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장모님은 누구 하나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셨어요. 딸이 셋이니까 사위도 셋이 있었는데 장모님은 잘난 사위, 못난 사위 나누는 분이 아니세요. 버스 운전기사였던 저와 달리 형님들은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처형들은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생활하는 게 제가 봐도 느껴졌죠. 그런데 큰 처형과 형님은 꼭 잘난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었던 거예요. 큰 처형네는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던 딸이 말을 시작했을 때 호들갑을 떨면서 별소리를 다 했어요.
자기 자식 자랑할 거면 자식 자랑만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타겟은 늘 제 아이들이었던 거죠. 딸아이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을 때쯤 처형이 처가댁에서 기쁜 목소리로 한껏 자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딸이 다른 애들보다 말을 금방 배운다고 하더라고. 이래서 애들은 유전자가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에서 명문대 나와서 사업하는 것만 봐도 우리 딸은 똑똑할 수밖에 없어. 이래서 아빠가 중요한 건데 우리 막내는 어떡하냐? 큰 처형의 말에 좋았던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런데 큰 처형만 이렇게 말하고 말았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인데 그때 큰형님이 한술 더 뜨면서 말하는 겁니다. 큰딸은 아빠 닮는다잖아. 그럼 막내 처젠 첫째 딸이 운전 잘하겠지. 공부가 중요한가?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처제, 너무 걱정 마. 요즘은 기술만 있으면 다 먹고 살아. 이 말에 아내는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때 첫째로 딸을 낳고 아내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큰 처형과 형님이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면서 큰형님한테 한 소리 했었어요. 형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 그런 말이 하고 싶으세요? 애들 걱정 미리 해주면 좋지 뭘 그래. 보통 애들이 부모 팔자 따라가지. 그럼 남의 집 부모 팔자 따라가겠어? 네, 제 딸은 우리 남편 닮아서 편견 있는 사람으로 안 클 것 같네요. 근데 어떡해요? 우리 조카는 사람 인성보다 직업으로 사람 따지고 살겠네요. 뭐?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애들 걱정은 미리 하는 거라면서요. 저도 우리 조카 걱정 미리 해주는 건데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내가 뻔뻔한 얼굴로 말하자 큰형님은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그때 장모님이 나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어요. 아, 오랜만에 다들 모였는데 왜들 그래? 자네는 그놈의 입이 문제야, 입이. 장모님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다 제가 명문대 나와서 살아봤으니까 조언을 해준 건데요. 듣는 사람이 필요로 해야 조언이지. 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누가 조언으로 들어?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만들 해. 장모님의 단호한 말에 큰 처형과 형님은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옳고 그른 게 확실한 분이셨어요. 특히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큰형님만 보면 혀를 차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처가댁에 가서도 기죽었던 적이 없어요. 장모님은 늘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셨답니다. 자네, 내 큰 사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속상한가? 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닌데요, 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부족하기 뭐가 부족해. 우리 막내 사위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1등이야. 저를 격려해 주시는 장모님 덕분에 저는 기세등등한 형님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기죽었던 적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저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버스가 멈추면 시민들의 발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큰형님처럼 둘째 형님한테도 저는 무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둘째 형님은 성격이 거칠고 말도 세게 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술이라도 좀 들어가면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사위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좀 들어간 둘째 형님이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어요. 요즘 서울에서 광주 가는 버스 요금 얼마나 해? 내가 버스 탄 지 하도 오래되니까 얼만지 모르겠네. 버스 요금도 계속 오르니까 잘 안 타면 모를 수 있죠. 근데 자넨 평생 버스 기사로 늙어 죽을 거야? 어? 나이 들면 운전도 못 할 텐데 그때 뭐 먹고 살려고? 그거야 정년 끝나면 택시라도 하면 되겠죠.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지 멀쩡한데 처자식 굶겨 죽이겠어요? 늙어서까지 운전하려고?
아유, 인생 그렇게 살면 편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둘째 형님이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에 저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빴어요. 솔직히 선 넘은 말 아닙니까?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고 제가 좀 참으려고 둘째 형님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오늘 형님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서 주무세요. 생각이 있긴 무슨 생각?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해. 나중에 버스기사 못하면 내가 자리 하나 내줄게. 가족 위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그렇죠, 장모님? 둘째 형님은 술에 취하면 꼭 저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둘째 처형이 취한 형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다급히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대체 왜 그래? 제부,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어서 가서 쉬어요. 어따 사과를 해? 넌 출가 외인이니까 가족은 나뿐이라니까? 취해서 점점 더 커지는 둘째 형님 목소리로 급기야 장모님까지 나서면서 말렸어요. 그만해. 취하려면 곱게 취해야지 어디서 행패야? 자네는 꼭 그렇게 말로 다 깎아 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장모님이 호통을 치자 아내도 거들면서 말했습니다. 가족 위한다면서 가슴에 대못 박는 건 정말 제일 잘하시네요. 형부 한 번만 더 이러는 거 보면 저 정말 가만히 안 두고 볼 거예요. 그러자 둘째 처형이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부, 이 사람이 취해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저도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둘째 처형은 취한 형님을 말리면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둘째 처형은 좀 달라 보이시죠? 큰 처형과 달리 그래도 가족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둘째 처형은 완전히 친정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정말 생각하는 게 특이했어요. 명절에 친정은 빈손으로 오면서 시댁은 양손 무겁게 가는 사람이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장모님께서 명절에 딸들 반찬 챙겨준다고 바리바리 싸두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둘째 형님도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었는데 짐이 많아서 장모님과 제가 직접 반찬을 들고 둘째 처형네 차로 같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처형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형님이 아이 짐을 트렁크에 싣느라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곳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빠서 아무것도 못 샀다더니 트렁크에 각종 선물 세트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당황한 둘째 형님이 말을 버벅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거 거래처 선물이에요. 저희 집에 가져가려던 거 아니에요. 누가 뭐래? 자네 왜 다 들킬 거짓말을 하나? 자네가 이러니까 나도 고운 말이 안 나가는 거야. 장모님도 저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솔직히 장모님 막내 사이만 아끼시잖아요. 맨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도 서운해요. 뭐? 내가 아주 사람을 잘못 봤었네. 자네야말로 내가 그 속을 모를 줄 알아? 자네 하는 것만 봐도 정이 뚝 떨어져. 그래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고 했더니 됐어. 그냥들 돌아가. 장모님은 속상하셨는지 가지고 나왔던 반찬을 그대로 들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런 장모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솔직히 장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둘째 처형과 형님은 이런 식으로 늘 장모님은 뒷전에 두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느끼는데 장모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딱 트렁크를 보고 장모님은 크게 실망하셨던 거예요. 저는 속상한 장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 괜히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반찬 돈 주고도 못 사 먹는데 이걸 놓치다니 아마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제가 웬만한 백반집 다 다녀봤는데 장모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제일이에요. 방금 한 밥에 장모님 김치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이라니까요.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진짜라니까요. 이건 비밀인데요. 아내가 장모님한테 김치 만드는 방법 배워왔다고 해줬었는데
아직 장모님 솜씨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자네는 어디서 그런 너스를 배워왔어? 아이고, 내가 자네 때문에 웃고 사네. 사이가 셋이나 있어도 나한텐 항상 자네가 1등이야, 1등. 저도 항상 장모님이 1등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처형네는 장모님께 소홀해져만 갔어요. 심지어 장모님 생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려고 했었어요. 장모님 생신인데 큰 처형네, 작은 처형네가 안 왔길래 저는 넌지시 장모님께 물어봤어요. 장모님, 처형네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게 어제 왔다 갔어. 오늘은 일이 좀 있다고 어제 미리 왔더라고. 어제요? 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언제 왔다 간 거예요? 에이, 뭘 그렇게 물어봐. 난 우리 막내 사위만 있으면 되네. 우리 사위 배고프지? 얼른 밥부터 먹자. 장모님은 제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자면서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냄비에서 국을 푸던 장모님이 대접을 다리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뜨거운 국물이 반바지를 입고 있던 장모님 다리에 다 쏟아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장모님께 달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곳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손에 물이 묻어서 미끄러져서 그래. 뭐가 괜찮아요? 지금 다리가 빨갛게 됐어요. 얼른 저랑 병원 가요. 뭘 이런 걸로 병원을 가? 이런 건 얼음찜질하면 금방 가라앉아.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끝내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장모님 다리에 응급처치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동태찌개를 준비하던 장모님이 실수로 떨어뜨릴 만큼 무거운 그릇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릇을 짚다가 미끄러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장모님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한 번은 장모님과 외식하는데 그날따라 장모님이 계속해서 음식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장모님이 옷에 흘린 음식을 닦아드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우리 엄마 칠칠 맞게 왜 이렇게 흘리고 드셔? 먹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네. 내가? 아이고 밥을 흘렸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장모님 말투도 이상하고 밥을 자꾸 흘리시는 것도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딘가 불편하신가 싶어서 장모님께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괜찮아. 별거 아니야. 장모님, 그래도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이 정도로 쭈루루 병원 가면 어떻게 사나? 나 정말 괜찮네.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어. 제가 아무리 병원에 가자고 해도 장모님은 괜찮다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러는 사이 장모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식사하던 도중 사례도 자주 들리고 헛기침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한 번은 장모님 댁에 전구를 갈아드리러 갔었는데 장모님이 바닥에 누운 채 발버둥을 치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장모님을 부축하면서 물었어요. 장모님, 넘어지신 거예요? 왜 바닥에 이러고 계세요? 김서봐, 나 좀. 장모님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발버둥을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일으켜드리고 물을 한 잔 떠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안 되겠어요. 같이 병원 가요. 아무리 봐도 어딘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호들갑 떨지 마. 이게 다 늙어서 그래. 그래도 장모님, 검사라도 받아봐요. 네?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점점 말투도 이상해지시고 행동도 둔해지시는 장모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장모님은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한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봤을 때 어머님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 당신도 느꼈지? 내가 봐도 분명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을 안 가려고 하셔.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러다가 엄마까지 큰 병으로 돌아가시면 어떡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검사 한번 받으러 가자. 그렇게 저와 아내는 미리 장모님 검진을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절대 검사받지 않겠다는 장모님을 끌고 가다시피 해서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큰 병에 걸리시겠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날 장모님은 병원에서 꽤 오랜 시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긴 검사가 끝나고 저와 아내는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고 우리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TV나 라디오에서만 듣던 루게릭병을 장모님이 앓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루게릭 병이라고 아십니까? 이 병은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되어 온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도 완치할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무서운 병이었어요. 원인도 알 수 없는 무서운 병을 장모님이 앓고 있었다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오열하는 아내를 달래면서 이 사실을 장모님께 어떻게 전해야 하나 망연자실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이 절 보자 활짝 웃으면서 물으셨어요. 김서방, 의사가 안에서 뭐라고 해? 나 건강하다고 하지? 잠 안 자서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 내가 요새 불면증이 심해져서 그런 거야. 괜히 김서방 비싼 돈만 썼네. 장모님, 저 막내 사위 믿으시죠? 아, 그럼 난 우리 막내 사위 믿지. 지금부터 하는 제 말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 나 암이래? 아니면 머리 쪽이 좀 안 좋다고 해? 네, 루게릭병이래요. 그거 계속 누워있는 그 병? 아니에요, 장모님. 지금까진 그랬지만 의료기술이 좋아졌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같이 힘내봐요. 충격적인 결과에 장모님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와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검사 결과에 저는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났어요. 치료 내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장모님께 힘이 되어주고 싶었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아픈 가족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온 가족이 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기 힘든 소식을 모든 식구에게 알려야 했어요. 아내가 처형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말에 장모님 댁으로 모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였는데 다들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아내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뜸을 들이니까 큰 처형이 한숨을 쉬면서 물었어요.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바빠 죽겠는데 전화로 말하던지. 언니, 말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 평소에 와봤어야지 알지. 큰언니면 큰언니답게 엄마 좀 잘 챙겼어야지.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한테 오지도 않았잖아. 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이에요? 그렇게 결혼할 땐 장모님 하면서 사위 노릇 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야, 너 형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언니도 그렇게 살지 마. 지난번 엄마 생신 때 해외여행 갔다면서? 엄마는 제주도도 한번 모시고 간 적 없잖아. 엄마도 여행 좋아하는 거 알기나 해? 아내가 큰 처형한테 화를 내며 말하자 큰 처형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헛웃음을 쳤어요. 그러자 그때 둘째 처형이 아내를 말리면서 화를 내더군요. 야, 너 지금 싸우자고 언니들 불렀어? 뭐 하는 짓이야? 그래,
시작한 김에 오늘은 다 풀어야겠어. 둘째 언니 그렇게 어렸을 땐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엄마는 남이야? 엄마가 병원 같이 가자고 했었다면서. 언니는 여기서 제일 가까이 살면서 혼자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하는 게 자식이야? 그게 사람이냐고. 엄마가 둘째 언니를 제일 아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처형들을 상대로 악을 쓰면서 말하다가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오열하는 목소리로 처형들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루게릭병이래. 그 순간 아내가 울면서 장모님의 병명을 말하자 큰 처형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뭐? 그게 진짜야? 엄마가 정말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그래, 우리 엄마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이제 엄마 혼자 못 살아. 절대 혼자서는 못 살아. 우리 중에 누군가 모시고 살자. 제발 우리 엄마 끝까지 좀 책임지자. 아내가 오열하면서 소리쳤는데 그 순간 5분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정적을 먼저 깬 사람은 큰 처형의 남편, 형님이었어요. 저는 돈 잘 버는 큰 사위는 조금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형님은 답답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좀 하시지 이게 뭐야? 큰형님이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면서 말하자 둘째 형님이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 생각엔 병원에 입원해서 전문 간병인 쓰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돈 좀 모아서 간병인 쓰는 게 장모님한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두 형님들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간병인을 쓰겠다는 건 본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형부, 간병인 소리가 나와요? 지금 안방에서 엄마가 우리 얘기 다 듣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엄마한테 안방에 계시라고 했는데 근데 역시나 제 예상을 빗나가질 않네요. 지금 우리 얘기 듣고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간병인 소리밖에 못해요 지금? 아내가 악을 쓰면서 화를 내자 큰형님은 억울하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럼 막내 사이가 모시면 되겠네. 나랑 둘째는 사업한다고 바쁜데 막내는 운전기사잖아. 그리고 막내 처제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직접 모시면 되겠네. 우리가 50만 원씩 걷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꼽아줄 테니까 간병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병원비는 국가에서 다 보험이 될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 순간 거짓말 안 하고 큰 사이라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황당한 말에 둘째 형님은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되겠네. 처제가 지금 일 안 하니까 직접 모셔. 장모님도 막내딸 얼마나 예뻐하시겠어. 저는 정말 이게 가족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듣고 있던 장모님이 참다 못해 뛰쳐나오시더니 처형과 형님들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다 필요 없다 이놈들아. 다 필요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 병 평균 수명이 길어야 3, 4년이라고 하던데 서로 모시기 싫어서 날 등 떠밀고 있어? 그리고 자네 말 다 했나? 뭐? 간병비 50만 원씩? 그동안 나 자네들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한 번도 입도 뻥끗 안 했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참았다고. 근데 자네들 한 번이라도 나한테 따뜻한 말 해본 적 있나? 나도 사위한테 장모대접 같은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진짜 너무하네. 그때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큰 처형이 억울하다는 듯 장모님한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 몰라라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막내가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거야. 우린 엄마 그렇게 돼서 뭐 마음 안 아픈 줄 알아? 우리도 힘들어. 자주 보러 오면 되는 거잖아. 큰 처형은 끝까지 억울하다는 말투로 장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두 처형들을 밖으로 내쫓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모실 거야. 나가. 다 나가. 아내가 절규하면서 등을 떠밀고 내보내니까 그때 다 나가더군요. 그날 하루 종일 아내는 한밤중이 되도록 장모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전 제가 중심을 잡고 나서기로 했어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도 났고 내가 봐도 다른 사위들이나 처형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시댁은 잘 챙기면서 정작 하나 있는 친정엄마는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전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사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어. 난 그냥 병원에 입원할 거야. 애들 말대로 간병인 쓰면 돼. 장모님, 예쁜 막내딸이 있는데 무슨 간병인이에요. 막내딸 지금 백수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당신도 백수 탈출하자. 알았지? 당신 할 일은 어머님 옆에서 잘 보살피는 게 임무야. 제 말에 아내는 저를 보면서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장모님을 저희 부부집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한동안 장모님이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장모님 댁에 있던 짐도 다 옮겼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장모님도 병원을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운동치료와 인공호흡기를 낀 채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을 집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방을 장모님께 내어드렸고 저는 아들 방에서 잠을 잤어요. 아내는 안방에서 호흡기를 낀 장모님과 24시간 붙어 있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두 처형이 제대로 와본 적도 없어요. 처형들이 안 오니까 사위들도 코빼기도 안 비추더군요. 전화만 할 뿐이지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간병비도 준다더니 그것도 아까운지 입을 싹 닫더군요.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애초에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거동도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느리지만 혼자서 거동은 조금이나마 가능하신 상태였어요. 치료법이 없으니까 심각해지는 것만 막자고 온갖 요법을 다 동원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8시 차를 운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깜짝 놀랄 손님이 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운행 시간을 미리 아내한테 물어보고는 몰래 표를 끊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장모님을 보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광주에 볼 일 있으세요? 여긴 무슨 일이세요? 놀랬어? 에이, 볼 일은 무슨, 그냥 자네 운전하는 거 보고 싶어서 왔어. 집도 답답하고 조용히 차 좀 타고 싶은데 우리 사이 버스 타면 그게 드라이브 아니겠어?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좀 더 잘 모셨을 텐데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어. 나 그냥 여기 좀 조용히 타고 있을게. 장모님은 택시를 타고 힘겹게 오셔서 버스표까지 직접 구매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평일이고 이른 시간이라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앞좌석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앞좌석에 앉으셔서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면서 흐뭇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자식 키우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렇지? 다 그렇죠. 저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요. 나도 그랬네. 내가 우리 큰딸 키울 때 첫 아이라서 오냐 키웠어. 그때는 그게 자식 잘 키우는 건 줄 알았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지밖에 모르게 큰 거야. 그래도 자기 밥그릇 잘 챙기면서 커줬어. 너무 없이 커서 그런지 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데 그거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장모님. 그래도 부모님 사랑 받고 큰 게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만큼 하셨어요.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훈장 달아주는 것 같네, 그려. 장모님은 제 말에 잔잔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 시절 자식 키우는 거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정보도 없고 그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적당히 호응을 하니까 장모님은 둘째 처형 얘기도 하시더군요. 둘째는 어찌나 내 껌딱지 같았는지 몰라. 커서도 나만 알더니 결혼하고 변했어. 그게 어찌나 서운했나 몰라. 아무리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도 둘째는 속상하더라고.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제일 말썽꾸러기였던 막내가 나한테 이렇게 효도하네. 말도 징하게 안 들어서 나한테 혼도 많이 났는데 아주 잘 컸어. 둘째가 날 모시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딸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내 이렇게 호강도 하지 않아. 고급차도 아니고 그냥 버스인데요.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더 편안히 모셨을 텐데 죄송해요. 아니야. 자네 없었으면 나는 외로웠을 거야. 저는 장모님의 마지막 말에 차마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서울, 광주 왕복으로 다녀오면서 장모님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그 후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날 저녁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답니다. 둘이 나 때문에 고생 많지? 내가 이제는 점점 몸이 굳고 말도 못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나는 나를 잘 알아. 눈만 껌뻑거릴 시간이 곧이야, 곧.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 이거 받아. 엄마, 이게 뭐야? 엄마, 간병비야. 아내는 장모님의 말에 통장을 열어봤어요. 그 통장엔 장모님이 살던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생긴 4억 5천이 들어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통장을 다시 장모님께 건네면서 말했어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얼른 나으셔서 다 쓰세요. 이미 다 정리했어. 내가 이 돈 주려고 요즘 바빴어. 내가 진정한 자식이 누군지 이제야 알았네. 줄 수 있는 돈이 이것뿐이라 미안해. 내 치료비로 써줘. 장모님은 통장을 다시 저한테 건네며 치료비로 써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자식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셨어요.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받아줘. 그날 아내와 저 장모님은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후 장모님은 정말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장모님 병세가 악화되는 동안 처형이고 사이고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만 손상되는 질환이라 지적 기능에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모님은 신체만 점점 불편해졌지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큰 처형한테 손주들 보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매번 큰 처형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들 학원 갔어. 요즘은 애들이 나보다 더 바빠. 그렇게 손주 보고 싶다고 해도 한 번을 안 데려오는 겁니다. 큰 처형의 이런 모습에 정말 얼마 없던 정마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장모님은 평균 루게릭병 수명이 길어야 3, 4년이었는데 기적처럼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그동안 제대로 보러 온 적도 없던 처형들이 언제 달려왔는 줄 아십니까? 바로 두 형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였어요. 심지어 급전이 필요해지니까 갑자기 장모님 살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이미 처분된 걸 알고 집으로 찾아와 큰 처형이 아내한테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야, 엄마가 다 너한테 증여했다며?
왜 너 혼자 다 가져? 공평하게 나눠야지. 너만 자식이야? 지금 우리 남편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돈 내놔. 언니, 진짜 양심이 있기는 해? 엄마 상태는 궁금하지도 않아?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 눈에 뵈는 게 있겠니? 빨리! 큰 처형이 다급하게 말하자 옆에 있던 둘째 처형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오죽 급하면 그러겠어. 우리 대출도 꽉 차서 지금 방법이 없다고. 언니들 진짜 소름 끼친다. 우리가 피를 나눈 자매라는 게 소름 끼치기 싫어. 아내는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장모님은 누운 채로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셨어요. 못 준다. 절대 못 줘. 너희는 자식도 아니야. 엄마, 우리도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 아니야. 저, 절대 못 줘. 장모님은 끝까지 절대 못 준다면서 어눌한 말투로 악을 쓰셨어요. 아내는 장모님 옆에 붙어서 애원하는 큰 처형을 떼어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한 번이라도 엄마 걱정돼서 찾아온 적 있어? 그리고 엄마가 손주들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애들한테 이 꼴 보여주기 싫어서 안 오는 거라면서. 언니가 자식이야? 사람이냐고. 그렇게 잘나서 우리 남편 무시하더니 그 잘난 남편 두고 왜 여기서 행패를 부려? 엄마 돈 한 푼 못 주니까 다들 바라지도 말고 나가. 이 돈 전부 엄마 살리는 데 쓸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아내는 처형들을 있는 힘껏 밖으로 쫓아내면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다 눈을 꼭 감으셨습니다. 점점 건강이 악화되는 장모님은 누워 계신 시간이 길어져만 갔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이 욕창이 생길까봐 엄청나게 신경을 썼죠. 아이들은 그런 장모님께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지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수업 시간에 가족을 그린 적이 있는데 거기엔 장모님도 있더군요. 그때 아들이 장모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른 나와서 우리 여행 가요. 예전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보고 그린 건데 저 잘 그렸죠? 아들이 그려온 그림을 들어 보이면서 말하자 장모님은 슬며시 웃어 보이셨어요. 정말 그 순간 누워만 계셔도 좋으니까 제발 오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애틋한데 딸들은 장모님 재산을 법적으로도 못 받을 걸 알고 오지도 않더군요. 그래도 둘째 처형만 가끔 와서 아내를 도왔어요. 장모님이 아예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욕창 관리에 가장 신경 썼었는데 아무래도 아내 혼자 힘들긴 했어요. 그때 둘째 처형이 같이 장모님을 부축하면서 도왔기 때문에 그나마 집에서 욕창 관리가 가능했죠. 그때 아내는 둘째 처형과 주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자 둘째 처형은 목 놓아 울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털어놓더군요. 그 사람이 나한테 처가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화를 냈어. 너도 알지? 그 사람 술 먹으면 욕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덩치도 큰 사람이 욕하고 화내니까 나도 너무 무서웠어. 지가 돈 좀 번다고 날 아주 숨도 못 쉬게 했었어. 알고 보니까 그동안 둘째 처형은 형님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둘째 형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겨우 형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둘째 처형은 아내한테 미안하다며 50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아내한테 밥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챙겨준 돈이었어요. 하지만 뒤늦은 후에는 이미 때가 늦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6년이란 짧은 시간을 견디다 결국 떠나셨거든요. 그때 저와 아내는 장모님이 떠날 걸 눈치채고 돌아가시기 전 전문 사진 기사를 불러 안방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 사진은 액자에 담아서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뒀어요. 이렇게나마 오래도록 보고 싶은 장모님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어요. 그렇게 장모님이 떠나고 빈소가 차려졌을 때 둘째 처형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 죄송해요. 못난 딸, 하늘에서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크게 우는 사람이 불효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불효자는 눈물도 흘리지 않더군요. 바로 큰 처형은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는 수준이었거든요. 심지어 장례가 끝난 후 아예 남남처럼 살게 됐어요. 그런데 불효자들의 인생도 그리 평탄하지만 않았답니다. 큰 처형네는 완전히 망해서 지금 싸구려 빌라에서 살고 있거든요. 잘난 척 떵떵거리더니 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처형은 이혼하고 딸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아내는 그 모습이 짠했는지 둘째 처형한테 1억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언니 받아. 그리고 우리 다시 열심히 살자. 언니가 잘 살아야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쉬시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받아. 언니도 엄마 가시기 전에 나랑 같이 고생했잖아. 자리 잡고 새 출발하자. 아내는 큰 처형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더니 둘째 처형한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만큼 아내는 큰 처형에 대한 배신감이 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둘째 처형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해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자매끼리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여전히 큰 처형과는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긴 해요. 그래도 장모님 기일엔 와서 잘못이라도 빌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거실에 걸린 장모님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아내도 이제는 아이들이 좀 커서 한 달에 200 정도 버는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 처형도 아내처럼 일을 하려고 한창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답니다. 둘째 처형이 뒤늦게 후회하고 정신 차리긴 했지만 장모님도 진심을 아실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일찍 장모님 곁을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물론 큰 처형보단 훨씬 낫지만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도 시청자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어서랍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떠난 뒤에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전 아내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면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도 늘 표현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말을 해야 전해지는 진심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보시길 바랄게요.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